저는 가장 강력한 거래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어떤 거래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독일에서 온 투자 전문가인 다니엘 슐츠라고 합니다. 38년 동안 수백억 원짜리 딜들을 성사시켜 왔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바꾼 거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어느 좁은 골목에서 말이죠. 그 거래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즈니스의 진짜 본질을 깨달았거든요. 과연 어떤 거래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아시아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석차 서울에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디바이스에 집중하고 있더군요. 베를린이나 뉴욕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강남역 근처 호텔에 체크인한 후 첫 미팅까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노트북을 펼쳐 이메일을 확인하려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흘러가는 자동차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을 디지털 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차가운 도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효율성과 속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곳이라고 여겼죠. 독일에서 들었던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 선입견을 만들었나 봅니다. 호텔방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마치 거대한 기계 같았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로 급하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기계의 일부가 되어 비즈니스를 처리하고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심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큰 길에서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작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뻗어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작은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어떤 곳은 간판도 없이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 한 분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뭔가를 손질하고 계셨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빙긋 웃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몇 걸음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도시였는데 이 골목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고 사람들의 표정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골목 끝자락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발견했어요. 빨간 텐트 안에서 무언가 끓고 있는 냄새가 났는데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향이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틀째였지만 아직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포장마차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는데 안에서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언가 친근한 손짓으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작은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빨간 플라스틱 의자 2개가 전부였고 할머니는 작은 가스버너 앞에서 뭔가를 적고 계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에서는 빨간 국물이 끓고 있었죠. 할머니께서 제게 뭔가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짓으로 음식을 주문하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몇 분 후 제 앞에 놓인 건 빨간 떡볶이 한 접시였어요. 떡이 빨간 소스에 버무려져 있고 그 위에 파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향만으로도 충분히 식욕을 자극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입 안이 불타오르는 줄 알았습니다. 매운맛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강렬했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코끝이 찡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면서도 달콤하고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매워하는 모습을 보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물 한 컵을 건네주시면서 뭔가 말씀하셨는데 아마 천천히 먹으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표현을 손짓으로 전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를 다 먹고 나니 속이 따뜻해졌어요. 매운맛 때문에 혀는 얼얼했지만 묘한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맛이었거든요. 이제 계산을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지갑을 꺼내려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현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호텔 체크인부터 모든 결제를 카드로 했기 때문에 현금을 뽑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신용카드를 꺼내 할머니께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카드를 보시더니 손사래를 치셨어요. 현금만 받는다는 뜻이었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실행했어요. 현금이 없다고 입력하고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보시더니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행동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난처해하시는 대신 조용히 일어나서 앞치마를 벗으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골목을 걸으며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나 다른 유럽 도시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경찰을 부르거나 큰 소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계셨어요.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께서 저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담배를 가리키며 뭔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 손짓을 보니 담배를 사달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떡볶이값 대신 담배를 사달라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고 할머니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할머니가 가리킨 담배 한 갑을 샀어요. 담배를 건네드리자 할머니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마움과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닌 뭔가 더 특별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편의점에서 나와 포장마차로 돌아가는 길, 저는 방금 전 상황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음식값을 현금으로 낼 수 없어서 담배를 대신 사드렸는데 이게 과연 공정한 거래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담배 한 갑이 얼마였는지 기억해보니 떡볶이 한 접시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속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스쳤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포장마차에 도착하자 할머니께서는 담배를 받아들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담배갑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뭔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마 좋은 브랜드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행동이 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담배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시더니 다시 가스버너에 불을 켜셨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말하려 했어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계셨어요. 몇 분 후 제 앞에 놓인 건 처음보다 훨씬 푸짐한 떡볶이였습니다. 떡뿐만 아니라 어묵, 계란, 순대까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김치와 단무지도 함께 나왔죠. 이건 분명 서비스가 아니라 정식 메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젓가락을 건네주시며 드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아서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덜 매웠어요. 아니면 제가 적응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는 게 기쁘신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저는 방금 전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가 담배를 요청한 건 저를 속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였어요. 현금이 없어서 계산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할머니는 다른 방식의 교환을 제안하신 겁니다. 돈 대신 담배로 받고 그 대가로 더 푸짐한 음식을 주셨죠. 이건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인간적인 배려였어요. 두 번째 떡볶이를 다 먹고 나니 정말 배가 불렀습니다. 매운맛에도 완전히 적응됐고 이제는 이 맛이 그리울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다 먹는 걸 보시더니 물 한 컵을 더 주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깊게 인사를 드렸어요. 독일식으로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했죠. 할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등을 톡톡 두드려 주셨어요. 포장마차를 나서면서 저는 뭔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다른 면을 본 것 같았어요. 효율성과 속도만이 전부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곳이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떡볶이 맛이 입에 맴돌았어요. 매운맛과 함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기억났습니다. 내일도 그 포장마차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저는 바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밤 내내 할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 드렸고 궁금한 것도 많았어요. 포장마차에 도착하니 할머니께서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반가워하시며 손짓으로 앉으라고 하셨어요. 마치 단골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 온 게 있었어요. 스마트폰에 번역 앱을 깔고 몇 가지 한국어 문장도 찾아봤습니다. 할머니와 제대로 대화해보고 싶었거든요. 번역 앱을 통해 저는 어제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앱 화면을 보시더니 이해했다는 듯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직접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며 번역 앱에 입력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번역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는 내가 더 고마웠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번역 앱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어요. 할머니의 성함은 이정순이셨고 이 포장마차를 운영한 지 40년이 넘으셨다고 하더군요. 40년이라니 저보다 더 오래 이 일을 하신 거였어요. 정순 할머니께서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작은 노점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팔았는데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의 포장마차까지 갖게 되셨답니다. 하지만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혼자 가게를 지켜야 했다고 하셨어요. 번역 앱 화면에 그 내용이 나타났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0대의 할머니가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포차는 나의 집이야라는 할머니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한 장사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추억이 담긴 공간이라는 뜻이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혼자서 버텨온 세월들이 모두 이 작은 포장마차 안에 녹아 있었던 거죠. 정순 할머니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가장 좋다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계속 이 일을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어제 담배 사건이 이해됐어요. 할머니는 제가 난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담배를 사드린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더 푸짐한 떡볶이를 만들어주셨던 거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순 할머니의 삶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강인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심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도 궁금해하셨어요.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해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셨어요. 저는 스타트업 투자 일을 한다고 설명했는데 번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업을 돕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이해하셨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씁쓸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고 부모님과도 자주 연락하지 않거든요. 일 때문에 바빠서 인간관계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에요. 할머니께서는 제 대답을 들으시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살아보니까 더욱 절실히 느끼신다고 하시더군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나니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충분히 통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제게 인생의 선배이자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셨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내일 있을 컨퍼런스 발표 준비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발표 자료가 있었지만 정순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 발표 주제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효율성 극대화였습니다. 데이터와 분석, 투자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전형적인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포장마차에서 경험한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가치, 효율성보다 중요한 인간적 교감,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밤늦게까지 새로운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지역 기반 마이크로 플랫폼 감정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바꿨어요. 정순 할머니의 포장마차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었죠. 핵심 아이디어는 이런 거였어요. 대규모 플랫폼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지역 커뮤니티의 감정적 연결이 더 강력한 비즈니스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와 담배 교환 사건을 사례로 들었어요. 현금 결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창의적 해결책을 찾은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신뢰 관계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 것을 분석했죠. 발표 자료를 완성하고 나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준비한 어떤 발표보다 의미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숫자와 그래프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진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컨퍼런스 당일 발표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투자자들과 기업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포장마차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3일 전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저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정순 할머니와의 만남을 소개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표정이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담배 교환 부분에서는 웃음소리도 들렸죠. 이것이 바로 감정 기반 비즈니스의 힘입니다. 라고 강조하며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효율성만 추구하는 플랫폼은 한계가 있지만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투자자가 물어봤어요. 그런 감정적 요소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할 수 있나요? 저는 이미 준비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개인화된 고객관계 관리, 커뮤니티 기반 추천 시스템 등을 제시했죠.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로컬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싶다는 투자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실리콘밸리의 벤 클라인이라는 투자자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다며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거든요. 벤은 기술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감정과 문화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이런 접근법이 효과적일 거라고 봤어요. 컨퍼런스를 마치고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순 할머니에게서 받은 영감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깨달음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정순 할머니 포장마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번역 앱을 통해 컨퍼런스에서 성공적으로 발표했다고 전했더니 할머니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독일로 돌아간 후 저는 평소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울 컨퍼런스 이후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정순 할머니 생각만은 잊을 수 없었어요. 매주 한 번씩은 할머니께 안부 편지를 썼습니다. 번역 앱으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메일로 보냈죠. 독일의 날씨, 제 근황, 그리고 할머니 떡볶이가 그립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할머니도 가끔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아마 근처 편의점에서 도움을 받아 작성하신 것 같았어요. 건강하게 지내라, 독일 음식도 맛있게 먹어라 같은 단순하지만 따뜻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베를린에서의 일상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이전에는 효율성과 수익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투자 미팅에서도 숫자보다는 창업자의 진정성을 먼저 보게 됐어요. 동료들은 제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서울에서 뭔 일이 있었냐고 농담 삼아 묻기도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정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다들 재미있어 했지만 진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다시 가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업무상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정순 할머니를 다시 만나보고 싶었고 그 작은 포장마차가 그리웠거든요. 휴가를 내고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동료들은 왜 굳이 혼자 한국에 가냐고 의아해했지만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끌림을 느끼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이 차갑고 빠른 도시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호텔에 짐을 맡기고 바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찾는 길이었지만 기억이 생생했어요. 골목 입구에 작은 슈퍼마켓, 중간에 있던 이발소, 그리고 끝자락에 포장마차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자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빨간 텐트가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작은 화분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도 떡볶이 냄새도 없었어요. 순간 가슴이 벌렁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주변 상점에 물어보려고 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때 옆 가게 아주머니께서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다가오셨어요. 번역 앱을 보여드리며 정순 할머니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화면을 보시더니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번역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께서 3개월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심장마비로 고생하시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1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였죠. 마지막 편지를 받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해보니 2개월 전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독일에서 오는 편지를 정말 기뻐하셨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외국인 친구가 있다고 자랑하기도 하셨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독일 친구가 오면 잘 돌봐달라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에 서서 저는 정순 할머니와의 추억을 되돌아봤습니다. 담배로 떡볶이를 바꿔드렸던 그날, 번역 앱으로 나눈 대화들, 그리고 따뜻했던 할머니의 미소까지.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정순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정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며칠 동안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할머니를 추모하는 동시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그대로 돌아가기엔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골목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 지역의 변화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재개발 계획 때문에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순 할머니의 포장마차도 그런 변화의 일부였던 거죠. 마포구청을 찾아가서 문화재생팀 최지영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번역사를 대동하고 가서 정순 할머니 이야기와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시더니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 간단했어요. 정순 할머니의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에 작은 기념 공간을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벤치 하나와 작은 표지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 골목의 역사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 말이죠. 최지영 공무원은 제 제안에 깊이 공감해 주셨어요. 요즘 행정에서도 지역 문화 보존에 관심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예산과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받은 감동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 다시 서울을 방문했을 때 포장마차 자리에는 예쁜 나무 벤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벤치 옆에는 작은 동판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어와 영어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정순상의 기념 벤치, 이곳에서 40년간 따뜻한 마음으로 떡볶이를 만들어주신 이정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동판 아래쪽에는 QR코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에 연결되는 코드였어요. 정순 할머니와의 만남, 담배 교환 사건,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었죠.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콘텐츠를 볼 수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했는데 제가 직접 내레이션을 하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기도 했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따뜻한 마음은 통합니다. 정순 할머니가 보여주신 친절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벤치 설치 소식은 생각보다 큰 화제가 됐어요. 지역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SNS에서도 많이 공유됐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 할머니를 기리는 벤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유튜버 존리가 제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도 정체성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직접 서울에 와서 벤치를 방문하고 영상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존리의 영상이 올라간 후 벤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다들 QR코드를 스캔해서 영상을 보고 정순 할머니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골목 상인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점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이 골목을 찾아오면서 다른 가게들도 손님이 늘었거든요. 특히 근처 분식집에서는 정순 할머니 떡볶이라는 메뉴까지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6개월 후 다시 방문했을 때 벤치 주변은 작은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된 거죠. 정순 할머니가 꿈꾸셨던 사람들이 모이는 따뜻한 장소가 다른 형태로 실현된 것 같았어요. 벤치 설치 1년 후, 저는 정기적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일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시작된 거죠. 정순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 셈이었어요. 이제 그 골목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됐습니다. 서울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고 마지막에 작별 인사를 하고 가는 곳이기도 해요. 벤치에 앉아서 떡볶이를 먹으며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의식이 됐습니다.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정순 할머니의 남편분이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할머니 생전에 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시더군요. 번역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할아버지께서는 정순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독일 친구가 내 떡볶이를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어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 거야 라고 하셨다고요. 마치 제가 이런 일을 할 걸 예견하신 것 같았어요. 벤치가 설치된 후 이 골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수정되면서 기존 상가들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지역 문화를 살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거죠. 마포구청의 최지영 공무원은 이제 제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정순 할머니 기념 프로젝트를 계기로 다른 지역 문화 보존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진 거죠. 실리콘밸리의 벤 클라인과도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정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실제로 투자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보고 있어요. 정순 할머니에게서 받은 영감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거죠. 가장 기쁜 변화는 제 개인적인 삶입니다. 이전에는 일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부모님과도 자주 연락하고 동료들과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의 외손녀 민서윤이라는 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를 담은 학교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 영상을 봤다고 하더군요. 서윤이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 정순 할머니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었어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이 똑같았죠. 서윤이는 할머니의 레시피를 배워서 나중에 포장마차를 다시 열고 싶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기뻤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마음과 맛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는 서윤이에게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오늘도 저는 벤치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정순 할머니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억을 되살리기에는 충분해요.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며 첫 떡볶이를 먹었던 그날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수첩을 펼쳐 한 문장을 적어봅니다. 정순 할머니의 친절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벤치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새로운 떡볶이 가게가 하나 열렸거든요. 정순이네 떡볶이라는 간판을 달고 정순 할머니의 레시피로 만든다고 해요. 그 가게를 운영하는 건 서윤이의 어머니입니다. 정순 할머니의 딸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자리를 이어받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벤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진짜 정순 할머니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저는 서울에 올 때마다 두 곳을 들립니다. 먼저 벤치에서 할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 새로운 가게에서 진짜 정순 할머니의 떡볶이를 먹어요. 맛은 정말 똑같습니다. 매콤달콤하면서도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그 맛 말이에요. 정순 할머니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차가운 비즈니스맨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효율성보다는 따뜻함이, 수익보다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한 접시의 떡볶이가 만든 기적입니다. 정순 할머니의 정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